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스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종근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어떤 이슈들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1년 깜짝 단식 돌입. 2024년도 예산안 키워드는 긴축.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올까? 교육계 긴장의 연속입니다. 정치 분야, 사회 분야,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없는데요. 평론가님 이야기 빨리 들어보려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스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대표 취임 1년 깜짝 단식 돌입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호박 약과를 의원실에 선물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이번에 바로 어제였죠. 1주년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기자간담회 어떤 내용 오갔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지금 취임 1주년은 원래 사흘 전이었어요. 어저께로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취임 1주년이 돼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혹시 취임 1주년 혹시 그 기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연설을 한다거나 혹은 기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사흘 후 그러니까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겠다라고 이제 해서 생방송으로 또 중계도 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폭압적인 어떤 폭정을 하고 있고 독재 정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의 이념 전쟁이라든지 혹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든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실정을 모두 발언해서 다 나열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막는데 국민들 에 앞장서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언론 기자들도 깜짝 놀랐고 또 지켜보는 지금 국민들도 좀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갑작스러웠거든요. 이 그 단식 선언이. 그래서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답을 하고 바로 국회 본청 앞에 계단 옆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게 했던 부분이 바로 무기한 단식 선언이었어요,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저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제 단식 그러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빌드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단식까지 가는 과정. 그렇죠. 단식까지 가는 어떤 그 과정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요구가 안 들어지면 그 다음에 국민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시위에서도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 삭발을 하고 삭발에서도 안 들어주면 마지막 단계 즉 단식이란 건 어찌됐든 목숨과 관련된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주 엄중한 그런 그 방법인데 그 단식까지 가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좀 급작스럽지 않았나라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너무 뜬금없는 단식 아니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으므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야만 하고 또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식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그런데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과정이 없이 갑자기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측면이 좀 있어 보여서 뜬금없다,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반응도 있어요.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네, 국민의힘은 두 가지 기조입니다. 하나는 취임 1주년이면 당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갔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이 당대표로서의 1년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야당 대표니까 대통령의 실정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무능함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1주년의 가장 큰 핵심은 1년 동안 당을 어떻게 이끌어갔다라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보고도 하고 또 성찰할 부분 성찰하면서 앞으로 그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또 자신이 이제 남은 1년 임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인데 그 모든 내용이 대통령 실정에 관한 부분만 집중되고 자신이 지금까지 리더십으로서 제대로 이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들, 비판적인 부분들은 다 덮어놓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비판은 지금 검찰과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 즉 검찰과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 아니었습니까? 그 줄다리기가 끝나면 바로 아마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지금 단식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기조입니다. 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나쁘끄러웠던 1년 임기 1주년을 사흘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자기 반성은 없었다. 제가 드린 말씀 뭐 거의 그런 취지로 지금 또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논평들도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윤재욱 원내대변인도 이것을 누가 이해하게 느냐 지금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단식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내용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십자포화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게 되면 사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대표가 가결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에 대해서 뭐 입장 표한 게 있을까요? 네, 기자간담회에서 물론 기자들이 그 질문도 당연히 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구속할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설을 갖고 특별한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나 무슨 근거가 있나 하면서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의무조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방북 비용이라든지 스마트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쌍방울이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합의서를 써서 국가 부양하고 이익을 얻었나 즉 쌍방울의 어떤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쓴 돈을 왜 자신한테 돌리나 뭐 이런 내용으로서 지금 체포 동의안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방탄단식이다, 뭐 이런 꼼수다, 이런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또 평론가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방탄단식이라는 비난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을 또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9월 4일 날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또 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또 다른 방탄 아니냐, 방탄단식이다 이 비판 때문에 입장을 좀 바꾼 것 같긴 한데 이재명 대표 측이 지금 검찰에 전한 내용은 이겁니다. 검찰이 부르는 대로 9월 4일 날 응하겠다. 대신 오전에 2시간만 하고 오후 일정은 다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이제 후쿠시마와 관련된 국가들의 지도자들이나 혹은 정치인들과 화상 회의를 하기로 했으므로 오후는 일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일정을 잡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검찰은 4일 날 출두를 하면 오전 오후 전부 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받아야만 한다라는 대답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무기한 단식 선언을 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단식이 아니라 뭐 사퇴를 해야 되나 이런 또 수위 높은 비판을 또 이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감동도 울림도 안타까움도 없는 단식이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지난 1년간 스스로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야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생뚱맞게 무슨 단속이냐,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냐 하면서 단식이 아닌 사퇴를 해야 된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국민이 할 것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사실 이재명 대표 단식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이어가겠다 이렇게 단호한 또 입장을 표했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일 날과 관련돼서 수정 제안을 했어요. 오전 2시간만. 그런데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4일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검찰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예정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소환 일정을 두고 계속 그 검찰의 줄다리기를 벌이는 어떤 과정이 이재명 대표한테 꼭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뭐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까지 만약 갔을 때 뭐 가결이 되거나 뭐 네. 어떤 회기 중이 아닌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영장 실질 심사까지 갔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장 희망적으로 바라는 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호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검찰의 소환에 불응을 한다든지 또는 검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일 때 그것 자체가 사실상 이 여러 가지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교사를 하려는 어떤 의도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4일 날 오전이라도 가겠다라고 검찰에 지금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평론가님께서도 앞서 그 단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종 병기와 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수단, 뭐 최종 승부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치인이 하는 그 단식의 의미에 대해서도 평론가님 좀 짚어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정치인들의 단식 많이 봐왔지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정치 행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단식을 이제 선언을 한 다음부터 온 언론이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거의 24시간 언론이 계속 집중하는 어떤 상황을 보여야만 하고 그러면 단식의 어떤 진정성을 또 보여야 되고 또 단식으로서 자신이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든 것들 다 고려해서 이 단식이라는 게 꼭 좋은 방향으로 귀결이 맺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고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라면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식의 어떤 요건. 이 단식을 하는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서 투쟁을 벌이는 그 대상이 들어줄 수 있는 범위의 어떤 미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택연금을 풀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라.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민주주의와 관련된 요구가 있었고요.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드루킹과 관련돼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렇게 명확한 요구가 있어야만 사실상 내 며칠을 단식을 한다라는 그런 이 리미트가 가능해지거든요. 내가 단식을 철회하는 조건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의 단식 룰과는 조금 달랐어요. 즉 단식을 요구하는 조건이 좀 포괄적이에요. 이를테면 뭐 홍범도 장군의 어떤 그런 또 흉상과 관련된 문제 또는 지금 지금까지의 어떤 뭐 국정과 관련된 사과,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반대, 그리고 국제재판소에 대한 제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둘 정도로 조금 더 줄여야 되는데 이건 각각 세 가지지만 그 안에도 세부 사항들이 다 갈리거든요. 그럼 어느 선까지 들어줬을 때 내가 단식을 철회하겠다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미 지금 윤 대통령의 손을 떠난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방류하기 전에 일본을 향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네. 단식을 한다. 네. 이런 거 굉장히 좀 더 투명한, 그러니까 그 간단하지만 지금 이미 방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반대를 하라.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라.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 사항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단식 행위는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김영삼 대통령 단식 사례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 단식을 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김영삼 대통령 경우가 가장 지금 기록에 남죠. 왜냐하면 23일간 단식을 했어요. 오, 지금 정치인의 단식 중에 가장 네. 긴 기간이고요. 보통은 한 10일에서 11일 정도가 아주 고비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두 번째 단식이에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재정 교부금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개혁안과 관련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광화문에서 11일간 단식을 했어요. 그 11일 만에 종료가 됐는데 23일간 단식한 건 정말 최장입니다. 이 단식을 통해서 어찌됐든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들을 억압을 했거든요. 그 억압된 조치를 원점으로 돌려달라라는 것, 그러니까 언론 통폐합 백제화라든지 지금까지 구속돼 있는 학생, 종교인, 지식인의 석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면서 23일간 단식을 한 것, 이것이 거의 원조였고요. 1980년에 평민당 총재 김대중 당시 김대중 의원이 정치 사찰 중단,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1990년 13일간 또 단식을 했고요. 이로써 또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를 뭐 실현하는 어떤 계기가 됐고요. 그 이외에 2018년 12월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중에 받아들여진 어떤 계기가 됐고요. 황교안 대표까지 하죠. 2019년 11월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가는 등 이렇게 정치인들의 단식은 고비고비마다 계속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했었습니다. 사실 2016년 이정현 새누리당 당시 대표의 단식 때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다시 좀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어떤 그 비판을 했느냐.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을 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었지만 그 단식은 굉장히 지금 자신이 했던 단식과 다르다, 차별적이다라고 해서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었죠. 시장이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단식이란 건 약자들의 최후의 저항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방자치 탄압에 맞선 자신의 단식은 저항이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은 땡깡이나 협박이다라고 당시 이정현 대표의 어떤 그 단식을 비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또 국민의힘에 의해서 부메랑이 돼서 또 비판의 어떤 소지가 됐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는 당도 170석이나 되지 않습니까? 169석. 그러니까 이렇게 그 170석이나 되는 어떤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 일당의 대표가 힘없는 약자냐, 약자의 지금 최후의 수단인 단식을 하는 거냐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단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딱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좀 총체적으로 그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기자 간담회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 봤었는데 그 기자 간담회 내용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두 발언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추후 관련 계획에 대한 질문이 또 별도로 이제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답변이 나왔었나요? 네,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에서는 사법 리스크만이 아니라 지금 그 당
지금 정당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어진 기자간담회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 중에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앞으로 뭐 체포동의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검찰이 또다시 체포 동의안을 지금 정부를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지금 본회의에 지금 회부를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어졌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국정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제시하고 견제, 비판, 협력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 여당이 야당을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부와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잘못을 또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스토킹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2년 가까이 이 정부 들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먼지털듯하고 있지만 하나의 부정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한 개의 지방 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목표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것을 갖고 왜 정치적 공세를 당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대답으로 하는 것을 보아 어쨌든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실 총선 전략 우리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은 분들이 선거 어떻게 치룰지에 대한 질문도 던질 것 같은데 사퇴론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네, 그렇죠. 사퇴론은 지금 30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유인태 의원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인터뷰를 통해서 사퇴한 것이 지금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퇴론을 조금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이 언제 과연 물러날 것이냐라는 그런 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즉 가을이냐 겨울이냐.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끝까지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정기국회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10월 요즘은 좀 예산이 빨리 통과가 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 12월까지 가지만 거의 10월 정도면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그럼 예산 정부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열거나 좀 더 시간을 끌어서 비대위를 열거나 해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혹은 전당대회에 직접 참여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지금 친명계 일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수를 둘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에 지금 불과합니다. 뭐 이러이러한 어떤 소문이나 혹은 뭐 지금 정보지에 나오는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이것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다만 여기에 변수는 검찰의 앞으로 뭐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혹은 소환 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밝혀냈다라는 그런 대국민 여론전이 성립이 될 때 그 여론에 따라서 좀 바뀔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국회 상임위에서요. 회기 중에 거액의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달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면서 좀 거센 후폭풍이 좀 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관님.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더 번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돼서 코인 거래와 관련돼서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의원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어떤 수위의 징계를 한다라는 그런 그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윤리자문위원회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의 윤리특위 소위가 열렸는데 이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 3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의당 3명이 6명이 구성으로 돼 있는데
지금 3대3 동수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러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입장들을 다 이렇게 다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입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라는 비난이 쏟아진 거예요. 물론 입장을 바꾸는 이유는 바로 김남국 의원이 다음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 때문인데 지금 비판을 하는 대목은 이겁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말이죠. 네.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무원이 사표를 쓰면 받아주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왜냐하면 되죠. 사표는 그건 의원 면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징계의 어떤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그 징계에 따라서 파면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감봉 조치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자신의 마음대로 사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공무원일진데 물론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리하다고 해서 다음번 선거 이번 지금 의원직 사퇴도 아니고 다음번 선거에서 안 나온다라는 것이 과연 지금 징계를 지금 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지금 그 스스로의 반성이냐라는 그런 그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의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연찬회 있지 않습니까? 연찬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즉 앞으로 자당의 어떤 의원들의 그 윤리에 관련된 수준을 국민 눈높이로 높이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언을 한 바로 다음 날 국민들 앞에서 마치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을 징계를 할 것처럼 해왔다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두고두고 지금 제19 감싸기에 나섰다라는 비판을 지금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제19 감싸기다 이런 비판 사실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등 민주당을 그래도 응원하거나 혹은 민주당의 비판적 지지를 해왔던 그런 언론에서조차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그런 그 칼럼을 게재를 했고 또 스트레이트 기사를 게재를 했고요. 또 당일날 언론의 사설들을 보면 거의 모든 언론의 사설들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했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남국 의원의 그 행위 자체는 사실상 지금 그 또다시 드러난 게 있죠. 900회에 걸쳐서 거래를 했다고 해요. 900회요. 지금까지 200회라고 알려졌는데 윤리자문위에 의하면 900회라고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약 한 3, 4년간 900회라면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지금 거래를 했다는 것이고 이건 마치 겸직을 했다.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는 게 자문위의 지금 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엄중하게 사실 이 문제는 좀 다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렇군요. 사실 당내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대표 선출이 된 거에서부터 무기한 이제 이런 연장 농성 돌입까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 명암이 뚜렷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이슈들 평론가님과 함께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최근에 지금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거는 바로 역대 최다 득표율 77.77%란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표에 당선이 된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 최고위원들도 최고위원 선거 같이 치렀던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최고위원에 당선된 그런 후보들이 모두 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당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그런 친명 같은으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전부 다 최고위원들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민주당이 최고위원들의 어떤 이 권한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지 않고 언제나 최고위에서 충돌도 있었고 이견도 있었는데 지금 1년 동안 이견이 거의 없이 아주 일사불란한 어떤 체제로 계속 되어 왔고요.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사법 리스크만의 이 과정이 아니라 그런데 또 하나 뭐 다른 어떤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돈봉투 사건 대표가 연루된 그 돈봉투 사건도 사실상 이 당에 있어서는 윤리적 도덕적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어떤 비난의 어떤 상황이 됐고요. 또 한 가지 또 지적할 건 그
때 어느 이 정당들보다 팬덤 형상이 고착화되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이념에 따라서 당원들이 모이는 것이 사실상 정당이거든요. 어떤 강령이라든지 혹은 이념이라든지 정책을 둘러싸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정치인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로 모인다는 것이죠. 그 정치인이 어떤 이념을 갖거나 어떤 강령을 갖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 철학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치인 자체를 응원하기 때문에 이 정당에 내가 몸을 담았다라고 하는 그런 팬덤의 그런 당원들이 지금 많이 결집이 돼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팬덤 정치가 그럼 정당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과제도 지금 1년 동안에 어떤 뒤돌아보면 남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평론가님, 정치인은 결국 또 선거로서 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총선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총선에서 민주당의 성적표가 또 이재명 대표의 최종 성적표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 질문이 만약 성립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구속되지 않는 거, 총선까지 이제 배를 그렇죠. 잡고 공천권을 거의 행사하는 네. 것,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다 됐을 때 이 그렇죠. 질문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고스란히 성적표를 떠안아야 되고, 중요한 건 아마도 과반수일 겁니다. 지금 어느 당이건 3분의 2에 가까운 그런 의석은 다시 획득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150석, 그러니까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지금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150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20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150만 넘기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될지 단식에 대한 어떤 그 결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쟁점들 생생법률쇼에서도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시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2024년도 예산안 키워드는 긴축입니다. 며칠 전 정부가 656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2.8% 늘어났는데요. 증가율로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 규모인 4.9%에 이제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평론가님, 일단 예산안 주요 내용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규모를 아까 좀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 규모는 증가율로만 따졌을 때도 역대 최저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 가장 높이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가 400조에서 시작해서 600조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600조 원대, 400조 원대에서, 그러니까 네. 하나의 어떤 정부에서 200조 원이나 뛰어넘은 것은 사실 최초의 일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결정적이겠지요. 물론 코로나19로 재정으로서 지금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확장 재정에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드라이브를 걸었었습니다. 거꾸로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생긴 것이 나라 빚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이나 나라 빚이 쌓였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작년에도 긴축 재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다들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수출도 수개월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건 또 역대 몇십 년 만에 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더 줄이다가는 경기가 더 침체가 되고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도 긴축 재정이지만 어느 정도는 재정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인데, 윤석열 정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줄였습니다. 증가율이 2.8%밖에 안 일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긴축 재정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면서 이제부터 체질을 변화시키겠다. 작년이 건전 재정이라면 완전히 긴축 재정을 완전히, 그러니까 생활화하고 뿌리 박겠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금 모토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줄인 것, 허리띠를 졸라맨 것을 아주 불효급하게 졸라맨 것을 정확하게 쓰일 때 쓰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일자리 창출,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일,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능, 예를 들어서 치안이라든지 또는 재난안전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약자 복지의 실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맨 돈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어떤 안인 것 같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취약계층 약자 복지의 실현이라는 부분에서는 최저 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액을 21만 3천 원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이 그냥 피부에 안 와닿으시겠지만 이 금액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올린 총 누적액이 1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올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번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최저 생계급여를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어르신 일자리를 14만 7천 개로 확대하고 또 가족 돌봄이라고 해서 한부모 양육비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자립준비 청년수당을 늘린다든지 또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약자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지금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가 기능과 관련돼서는 지금 많은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찰들이 그래서 저위험 권총을 경찰들한테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좀 선언도 했고요. 국방과 관련해서도 뭐 지금 그 병사들의 어떤 월급이라든지 이 35만 원을 뭐 추가 지급하겠다든지 보훈보상금을 2년 연속 5% 수준으로 인상한다든지 허리띠만 졸라매진 않았다. 우리가 늘릴 곳에는 늘렸다라는 것이 정부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눈에 띄는 내용 몇 가지 좀 더 짚어보면요. 우선 연구개발 R&D 예산 5억 원이나 증가한 거 짚어주셨죠. 5억 원을 줄였죠. 5억 원에 대폭 깎였죠. 그렇죠. 예, 예. 대폭 줄인 거죠. 예, 예. 제가 좀 전에는 이제 늘린 부분을 말씀드렸고 줄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연구개발비고요.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사실 수개월 전부터 정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R&D 그 연구개발비가 학력 그러니까 그 학연에 의해서 무슨 대학 나와서 무슨 공과대학이면 그쪽은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미 지원받은 그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작년에 지원했으니까 올해도 지원해야 돼. 이렇게 관습적으로 진행해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줄인 금액이 7조인데 여기서 2조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감액을 얘기하면 5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5조 원을 그렇다고 줄이기만 하진 않았다. 이렇게 줄인 것을 어디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A, B, C, D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는 AI, B는 바이오, C는 사이버 보안, 네. D는 디지털 플랫폼. 이 4대 부문은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므로 이 분야의 R&D는 더 늘렸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과학계산 좀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저출산 극복 예산안도 좀 편성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출산을 하면은요, 주택 특별 공급 기회를 주고 또 소득이 높아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꽤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 굉장히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택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 출산 가구에 한해서 그리고 저금리로 주거 비용을 대출하겠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산 장려 주택 정책이 지금까지는 기혼 가구에 그 혜택을 부여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출산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줘서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자녀 출산 시에 파격적인 공고 민간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겠다. 물량은 연간 7만 가구다라고 정부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당장 서민들의 실생활과 좀 연결된 부분을 보자면요. K패스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예, 일단 저도 이제 귀가 좀 솔깃한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누구한테나 좀 혜택이 있는 부분이네 하는 게 이 K패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
를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서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건 이용 계층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좀 차별화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최대 53%까지 돌려주는 그런 정책이므로 이 정책은 꼭 유념하셨다가 시행이 되면 바로 또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또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과 민생을 포기한 5포 예산이란 또 혹평을 했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5개를 이야기했는데요. 국민, 민생, 성장, 평화, 미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거예요. 재정을 더 늘려야 된다. 더 늘려서 두 가지 부분. 하나는 더 많은 복지를 실현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일과 관련된 그런 그 예산을 더 많이 투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평화라는 표현이고 미래라는 표현이고 또 복지에 더 투여한다는 게 이제 민생, 성장, 국민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줄이지 않았느냐, 늘려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비판입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지금 사실 경제가 진짜 서민들이 팍팍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머니 사정 좋지 못한데 나라 곳간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번 예산안 편에서 이 얼어붙은 나라 곳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나라 경제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는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부는 지금 오늘 부총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추경호 부총리가 하반기부터 점점 풀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예산안이 그런 시각을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즉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전망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지금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순탄하게 상저하고 즉 하반기에는 더 높아질 수 있느냐 경제 성장률이 거기에 위험 요소들이 크게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외적인 환경이에요. 즉 중국 부동산 위기.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중국의 금융 위기로 전환될 때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기조로서는 버티지 못할 게 아니냐. 즉 외적 환경이 고려되지 아니한 그런 지금 그 전망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외적 환경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유동적인 어떤 그런 지금 그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조언도 그래서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식으로 내년 또 경제 예산안 편성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 뉴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올까 교육계 긴장 연속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추모하기 위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싸고 교사들과 교육 당국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일단 집단 행동을 철회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교육부의 어떤 대응에 또다시 반발을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재추진하는 그런 상황에 도래를 했습니다. 일단 추모 집회를 준비 중인 교사들은 9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했고요. 국회 앞 집회는 학교 일과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학사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일단 방과 후에 하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시간은 조정이 됐는데 강행한다. 이것이 지금 교사들의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 학부모들은 당일 이제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겠다. 그럼 체험학습 신청서 내면 학교를 안 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교사들의 단체 활동을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더라고요. 네, 학부모 단체, 뭐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라든지 이 기타 몇 개의 단체들이 지금 교사들의 움직임에 동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고스란히 자신의 어떤 집단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금 짊어져야 되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분산시켜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발적인 어떤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사들의 어떤 집단 행동이 그러니까 집단 행동으로 비춰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아마도 이 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어떤
지금 도와주는 어떤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요, 9월 4일 교원들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위법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육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학생들의 뭐 그 교육권, 그러니까 학습을 받아야 되는 어떤 권리를 지금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교사들은. 그런데 물론 이제 교사들은 방과 후 4시 30분부터라고는 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이다라고 지금 교육부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부는 공교육 목적을 때문에 교육부 멈추는 날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연가를 내는 거는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교사들이 이 집회를 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변호관님? 일단 교사들은 제가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교육부가 너무 강압적으로 이 교사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초지일관 그냥 압박만 계속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어떤 추모 집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교사들과 대화를 소통을 하면서 그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소통의 채널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든지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행동을 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결하기 위한 어떤 태도,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적인 그 입장 변화일 텐데, 교육부는 그러질 않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 집단 행동만 막겠다라는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 교사들의 불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철회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집단 행동으로 나서는 어떤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구사 추모 행동에 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하자고 교육부에 재차 제안을 하면서요,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는 교육부의 엄벌주의 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은 뭐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또 여러 어떤 단체들과 함께 하겠다라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추모하고 다짐하는 구사가 되기 위해서 논의 테이블을 제안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논의 테이블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런 이 입장을 냈는데, 조 교육감은 계속 사자협의체라든지 이런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입장으로는 지금 어쨌든 단체 행동을 하는 이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면 소통도 없다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서 지금 팽팽하게 계속 맞서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군요. 또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이제 임시휴업 강행을 하게 되면은 최대 파면 징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또 교사들은 서명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갈등이 깊어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징계 방침이 사실상 교사들을 좀 자극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징계가 파면이다 뭐 해서 아예 겁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명은 뭐냐면 그 방침은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벌써 54,377명이나 서명을 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교사가 38%, 예비교사가 26%, 학부모가 26%이고요. 계속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건 바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이렇게 파면이다 뭐 해서 계속 강압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이기 때문에 이 교육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에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 그러니까 협의 테이블에 나선다라든지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에는 양쪽의 충돌이 예전에 왜 전교조가 창립됐을 때 충돌만큼이나 큰 어떤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서희초 사망 교사의 유족은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탓에 극단 네.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 판심, 즉 유족 대리인 측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정상적 인식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서 자해행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서 지금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요, 교육당국의 의견서를 첨부를 하게 되고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에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보상심의위에서 최종 판단할 텐데 이제 추후 결과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는 사실 지금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로 향하는 길이 자칫하면 진영 논리에 매몰되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공교육 정상화되려면 어떤 방안 필요할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진영을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한 진영 논리로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워낙에 그간에 학생들의 어떤 교수권만 너무 지금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된 나머지 학부모들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교사들이 수업을 할 때 교사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소동을 벌이는 등 이 학교의 그러니까 교사들의 어떤 권리를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진짜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교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권 꼭 회복되는 날이 와야겠죠.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이종금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